42살 남편이 죽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저는 장례식장 유가족 명단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처음 보는 32살 여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죠. 그녀 옆에는 5살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명단 첫 번째 줄 배우자 박미선, 두 번째 줄 자녀 강준서. 제 이름 한지우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 1시 47분 경부고속도로 285km 지점에서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시 15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죠. 네, 아내 한지우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등본이 필요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장례식장 3층 대형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고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화 화환이 67개나 놓여 있었죠. 조문객은 대략 15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의금 10만 원을 든 손을 떨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주석에 앉은 여자를 봤습니다. 검은 한복 긴 생머리 쌍꺼풀 진 큰 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아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아빠 하고 울었습니다. 유가족 명단을 다시 봤어요. 배우자 박미선 33세, 자녀 강준서 6세.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박미선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20명 정도의 조문객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박미선이 비웃었어요. 아내라고요? 증거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꺼냈습니다. 배우자 강민호. 2012년 5월 3일 혼인신고. 박미선도 서류를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배우자 박미선 2017년 3월 2일 혼인신고. 자녀 강준서 2018년 10월 25일 출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게 2012년인데 그는 2017년에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한 거예요. 중혼이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2명이랑 결혼을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2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날 밤 남편 서재에서 발견한 금고 안에. 저는 41살 여자 한지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죠. 아버지는 중소기업 격리과장, 어머니는 초등학교 영양사였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위였죠.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독서 동아리 책과 사람에서 4년 내내 활동했어요.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편집 보조로 시작해서 3년 차에 편집자가 됐죠. 남편 강민호를 만난 건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였어요. 그는 신랑 대학 동기였죠. 키 178cm, 단정한 인상, 잘생기진 않았지만 호감형이었습니다. 회계사였어요. 강남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 다녔습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1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책, 영화, 음식에 대해 얘기했죠. 취향이 잘 맞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진지했어요. 말투가 차분했고 눈빛이 진실했죠.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주말에 만났어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그가 청혼했어요. 2012년 3월 17일 저녁 7시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에서였죠.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2012년 5월 3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작은 예식장에서였어요. 하객은 양가 합쳐서 80명 정도였죠.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중문 리조트에 묵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였어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25평 아파트였죠. 남편 적금과 제 적금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8시까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갔어요. 퇴근은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함께 외출했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였어요. 저도 출판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편집자로 일하면서 한 달에 책 2권 정도를 담당했어요. 바빴지만 즐거웠죠. 저녁에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그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차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야근이 많아졌어. 그렇게 말했죠. 일주일에 34일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어라며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은 원래 바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수척해졌죠. 고생 많아. 힘내. 저는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2013년 가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 어머니 정순자 여사 그때 65살이었습니다. 키 160cm 작고 마른 체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지우야 아직 애는 안 생기니?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이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직장이 뭐가 중요해? 애 낳는 게 먼저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침묵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병원은 다녀봤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4년 2월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어머니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일단 애를 낳고 나서 다시 일하는 게 어때? 라고 말했죠.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5년 다닌 출판사를 떠났어요. 그해 5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6주였어요. 남편이 기뻐했죠. 고생했어 여보.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도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임신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토했죠. 체중이 4kg이나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야근이 많았어요. 저는 혼자 임신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2015년 1월 23일 딸을 낳았습니다. 3.2kg 건강한 아기였어요. 이름은 강서연이라고 지었죠. 서로 이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딸이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축하 인사도 없었죠.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일찍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서연이는 밤낮이 바뀐 아기였습니다. 밤에 이 시간마다 깼어요.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안아서 재웠죠.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남편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다른 방에서 잤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어라며 나갔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2016년 가을 시어머니가 또 압박했어요. 지우야, 둘째 계획은? 서연이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제가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 낳아야지. 딸만 있으면 안 돼. 2017년 3월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 출장이 좀 잦아질 것 같아. 어디로요? 부산이랑 대구 쪽.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34일 정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계법인이 왜 지방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나 싶었죠. 왜 갑자기 출장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그래.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그해 4월부터 남편은 일주일에 34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집에 있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출장을 갔어요. 아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산에서 박미성과 살기 시작한 거였죠. 2017년 7월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했어요. 이번엔 아들이겠지? 하지만 2018년 4월에 태어난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서희. 시어머니는 또 실망했죠. 또 딸이야?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출장은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45일씩 집을 비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지쳤습니다. 2019년 남편이 승진했어요. 회계법인 이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죠. 고생 많았어요. 제가 축하하자 남편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살만해질 거야. 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이 많았고 저는 여전히 혼자 육아를 했죠. 서연이가 5살, 서희가 2살이 됐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죠. 하지만 남편의 출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계 일은 멈출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일주일에 34일씩 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남편만 출장을 다녔죠. 진짜 출장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의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믿지 못하겠으면 확인해봐. 그는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2021년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3개월 입원했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을 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갔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회복했지만 반신불수가 됐어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죠.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두 아이도 키워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2022년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서희는 유치원에 다녔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6시에 아이들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밤 11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집을 비웠어요.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죠. 우리는 점점 남처럼 살았습니다. 2023년 여름 서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학생이 됐죠. 저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만 돌보면 됐거든요. 오후 2시에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는 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남편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고 서랍을 정돈했어요. 9월 15일 오후 3시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였어요. 금고에는 번호키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자리 숫자를 눌러야 열리는 거였죠. 저는 남편 생일 528을 눌러봤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 314. 안 열렸죠. 서연이 생일 123. 서희 생일 418. 전부 안 열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자주 쓰는 숫자. 1025. 회사 사물함 비밀번호였죠. 눌러봤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5권, 서류 봉투 3개, 사진 한 묶음, USB 1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죠. 첫 번째 통장. 부산은행이었어요. 예금주 강민호. 잔액 4,800만 원.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부산은행 통장을 왜 따로 숨겨뒀을까요? 두 번째 통장.
역시 부산은행. 예금주 박미선. 잔액 2,300만 원. 박미선? 누구죠?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세 번째 통장. 우리은행. 예금주 강준서. 잔액 1,500만 원. 강준서? 이것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통장도 모두 낯선 이름과 은행이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본인 강민호. 배우자 박미선. 혼인신고일 2017년 3월 2일. 자녀 강준서 2018년 10월 25일생.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2017년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저와 결혼한 지 5년 만에요? 두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소유자 강민호. 취득일 2017년 4월 10일. 남편이 부산에 집이 있었어요. 세 번째 봉투에는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해변에서,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둘은 행복해 보였죠. 여자는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 큰 눈, 하얀 피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12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집. 클릭했죠.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수백 개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봤어요. 남편과 박미선이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사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사진.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진. 침대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사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동영상도 재생해 봤습니다. 준서야, 아빠한테 와봐. 남편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아빠.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죠. 우리 아들 최고야.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어요. 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마른 구역질만 계속됐죠.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푸석푸석한 피부, 살 빠진 얼굴. 41살 아줌마였어요. 남편은 부산에서 32살 젊은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평소처럼 인사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줬어요. 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남편은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부산 출장 자주 가죠? 응, 프로젝트가 커서. 힘들지 않아요? 좀 힘들지.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거짓말쟁이.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12년이 무너지는 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는? 돈은? 집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 간다. 또요? 응, 일이 많아서. 그는 가방을 챙겨 나갔죠.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어 서류를 더 자세히 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읽었죠. 혼인신고일 2017년 3월 2일.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혼인신고일은 2012년 5월 3일이에요. 법적으로 중혼은 불가능하죠.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 신고라는 건가요? 저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혼인신고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저는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본인 한지우. 배우자 없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배우자가 없다고요? 저는 12년 전에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실수 아닌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록상 혼인신고 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12년 전에 낸 혼인신고는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마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저는 12년 동안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서연이와 서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더 이상 속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은정아, 나 좀 만나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응, 큰일이야.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것들, 부산의 박미선, 중혼사실, 혼인신고 미등록. 은정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지우야,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하잖아. 은정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9월 25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38살 여자 변호사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금고에서 찾은 서류들, 사진들, USB. 이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입을 열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한지우 씨와 강민호 씨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 사실혼 관계입니다. 반면 박미선 씨와는 정식 혼인 관계예요. 그럼 저는요?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부 권리가 있긴 하지만 법적 배우자보다는 약합니다. 재산은요? 법적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무 권리도 없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로요.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12년치 삶이 5천만 원이라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영상. 최대한 많이요. 이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재산을 파악하세요.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등등.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을 다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 남편 명의 재산은 이랬어요. 우리가 사는 잠실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부산 해운대 아파트 시세 7억 원, 통장 잔액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3천만 원. 총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대부분 박미선 명의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어요. 부산 아파트는 박미선과 공동 명의, 통장도 박미선 명의가 많았죠. 저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월 5일 남편이 또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자 저도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어요. 남편은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죠. 저도 같은 열차를 탔어요. 3칸 뒤에 앉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타고 해운대 쪽으로 갔어요. 저도 택시로 따라갔죠.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앞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101동 1203호.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나왔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죠. 박미선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5살쯤 된 남자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가 졸랐어요.
그래, 우리 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그들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서희에게도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다정한 아빠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죠. 남편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왜 여기? 왜 여기냐고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데요? 박미선이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이 사람 아내요. 아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내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말렸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4명이 마주 앉았어요. 남편, 박미선, 아이 준서, 그리고 저. 설명해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묵했어요. 미안해. 그게 전부였죠. 미안하다고요? 12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인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도 아내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안 했더군요. 박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아, 나중에 설명할게. 무슨 나중에? 지금 설명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 실수했어. 실수? 이게 실수야? 박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7년 전에 오빠랑 결혼했어요. 준서도 낳았고요. 근데 오빠가 이미 다른 여자랑 12년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겁니다. 남편 강민호는 우리 둘 다를 속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랑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미선 씨와 또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우랑 사는 게 편했어. 혼인신고 안 해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았고. 그러다가 미선이를 만났지. 미선이가 임신했을 때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왜 거절 못해요? 저랑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말해봐요. 제가 소리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죠. 미선이 아버지가 회사 대표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계법인 고객사 대표고 미선이랑 결혼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출세를 위해 박미선과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편한 동거녀였고요. 박미선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오빠, 나랑 결혼한 게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니야, 그게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는 그날 3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싸우고 울고 따지고.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KTX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죠. 제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어요. 서연이와 서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직접 확인했어요. 남편이 부산에 다른 가족이 있는 거. 그럼 이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죠. 어떻게요? 일단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찍은 사진, 함께 간 여행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증언. 우리가 12년 동안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들이었어요. 10월 15일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나도 힘들었어. 두 가정을 오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보상해 줄게. 보상이요? 응. 위자료 줄게. 5천만 원. 저는 코웃음 쳤어요. 5천만 원이요? 12년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 재산 절반. 그건 안 돼. 미선이랑 준서가 있어. 저랑 서연이 서희는요? 너희도 챙겨줄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생활비 200만 원이요? 시어머니 간병비는요? 아이들 학원비는요? 그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요? 싸움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1월 1일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시죠.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이게 최선입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재산분할은 법적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한지우 씨는 사실혼이라 안 돼요. 그럼 사실혼 부당파기로 더 많은 위자료 청구할게요. 해보시죠. 법정에서 봅시다. 11월 1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 청구액 2억 원이었어요. 남편 측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한지우와의 관계는 동거일 뿐 사실혼이 아님. 위자료 청구 근거 없음. 저는 화가 났어요. 12년을 동거라고 말하다니. 11월 15일 새벽 1시 47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대요. 즉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11월 18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박미선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유가족 명단에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서희는 친정에 맡겼거든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12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봤던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죠.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죽은 후일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너를 사랑했지만 너와 결혼할 용기가 없었어. 내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거든.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뤘어. 그러다가 미선이를 만났고 그녀와 결혼하게 됐지. 미선이 아버지가 내 회사 고객이었고 승진을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했어.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너도 놓고 싶지 않고 미선이도 놓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두 가정을 꾸렸어. 7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았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 미안해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편지와 함께 통장을 하나 넣어뒀어. 비밀 계좌야. 잔액이 3억 원 있어. 이건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미선이나 다른 누구도 모르는 계좌야.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503이야. 부디 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워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민호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슬펐어요. 허무했죠. 봉투 안에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예금주 강민호. 잔액 3억 482만 원. 저는 그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12년의 대가인가? 3억 원이?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사망신고서와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했어요. 은행에서는 받아줬습니다. 3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12년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11월 25일 남편 재산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법적 배우자인 박미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부산 아파트 7억 원,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보험금 3천만 원. 총 11억 원.
하지만 저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사실혼 배우자로 살았어요. 재산 형성에 기여했죠. 이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박미선 측에서는 거부했어요. 법적 권리 없음. 사실혼은 상속권 없음. 우리는 또 법정으로 갔습니다. 12월 10일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와 박미선이 법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12년 동안 강민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자녀를 출산했고 시어머니를 간병했으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박미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혼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박미선 씨입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2025년 3월 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원고 한지우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단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는 법적 배우자인 박미선에게 있음. 8천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박미선은 항소했습니다. 8천만 원도 많음. 3천만 원이 적정. 저도 맞항소했어요. 8천만 원으로는 부족. 최소 2억 필요. 2025년 6월 20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 유지. 위자료 8천만 원. 우리 둘 다 패소했어요. 박미선이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돈과 남편이 남긴 3억 원, 총 3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12년이 돈으로 환산된 기분이었죠. 2025년 7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와 서희를 데리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했어요. 친정 부모님 근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더 이상 제가 간병할 수 없었거든요. 요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새 집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였어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구했죠. 남은 돈 1억 8천만 원은 적금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2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 서희는 2학년이 됐어요. 두 아이 모두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2025년 9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계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 가셨어? 사고가 나서. 서연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저희만 사랑한 거 맞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아빠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언젠가 내가 크면 다 얘기해 줄게. 알았어, 엄마. 2026년 1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2개월. 장례식장에서 박미선을 만난 지 1년 2개월. 저는 많이 변했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도 다시 시작했어요. 옷도 새로 샀죠. 예전처럼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 없이도 시어머니 없이도 박미선 없이도. 저와 제 아이들만의 삶. 2026년 2월 10일 오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 이야기를 떠올려 봤어요. 12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유가족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다는 것, 처음 본 여자가 법적 아내였다는 것.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제 과거였다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일 뿐이라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실은 중혼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저는 처음에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인생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첫째, 법적 절차는 꼭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재산 명의 모든 걸 확인하세요. 저는 12년 동안 확인하지 않아서 법적 아내도 아니었어요.
둘째,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저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할 때 의심했어야 했어요. 7년 동안 속았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저는 12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만 돌보며 살았어요. 제 꿈, 제 일, 제 인생을 다 버렸죠. 그러지 마세요. 넷째,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 가족, 변호사 누구든 도움을 청하세요. 저는 친구 은정이와 변호사 이지연 씨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정말이에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주저앉았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아직도 아프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지금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어제 서희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그래,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에 갈 겁니다. 서연이, 서희 그리고 저. 3명이서. 남편은 없지만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가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처음 본 여자 유가족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